저는 외교 여권을 찢었습니다. 제네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붉은 표지의 여권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아니, 이었습니다라는 과거형조차 어색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조국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세계 곳곳의 화려한 만찬장에서 저는 웃었고, 냉랭한 회의실에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붉은 여권은 특권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라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조국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 대사관 문 앞에서 저는 3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비로소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체제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 외교관이 모든 것을 잃고 자유를 선택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것은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난 영역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도 제네바 유엔 본부의 회의실은 각국 외교관들로 붐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각국의 국기가 엄숙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부 대표단의 수석 참사 최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인권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했고 유진은 준비된 답변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냉정했고 논리는 정교했습니다. 오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한 프랑스 외교관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그 질문은 일상적인 대화처럼 가벼웠지만 유진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유진은 익숙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인민의 단결이라고, 집단주의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단어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텅 빈 메아리인지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혼자 서서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대표단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제네바의 고급 호텔이었지만 그곳은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복도마다 보안 요원이 서 있었고 방 안에는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레만 호수가 저 멀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을까요? 유진은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했던 그 대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인민의 단결입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모든 연설이, 모든 협상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부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유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본국으로 보낼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파란 불빛이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서방 국가들의 대북 압박 전략 분석 및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그들의 인권 공세가 내정 간섭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하게 해온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장을 쓸 때마다 손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각 단어가 마치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파일을 저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부참사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외교관으로 평양 외국어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정말 우리가 옳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한 말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유진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외교관의 눈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유진 자신이 느끼고 있던 감정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유진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까요? 당 노선을 옹호하는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 방에는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벽시계 속에, 전화기 속에, 어딘가에. 유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도 웅변적이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유진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지만 더 이상 보고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조국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외교관이 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고 그는 그 책임감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첫 해외 파견지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유진은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현지 정부 관료들과 관계를 맺고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호 관계를 다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본국의 현실과 자신이 외국에서 설명하는 내용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것들을 거짓 선전이라고 반박해야 했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언들 중 상당수가 사실이라는 것을, 정치범 수용소가 실제한다는 것을,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유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와 딸은 연좌제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유진은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유진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미완성 보고서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철수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옳다고 믿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인정하는 순간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내면에서 침묵된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제네바의 아침은 밝고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 숙소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참사 김철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유진이 아침 회의를 위해 로비로 내려왔을 때 보안 담당 참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긴급히 본국으로 귀환 조치되었다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표 단원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아무도 놀라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기 귀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젯밤 철수가 자신의 방에 왔던 것을 누군가 보고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대화 자체가 녹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철수가 던진 그 위험한 질문이.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유진은 자신의 방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호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 어딘가에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속에 렌즈가 있을까요? 침대 옆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 녹음기가 내장되어 있을까요? 에어컨 통풍구, 천장의 화재 감지기, 심지어 액자 뒤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유진은 외교관이었지만 동시에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은 현지 국가보다 자국으로부터 더 철저히 감시받았습니다. 그들은 체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은 호텔 로비에서 다른 참사와 마주쳤습니다. 보위부 소속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진을 보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참사가 말했습니다. 철수 동무는 사상적으로 동요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외에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적들의 사상 공세는 아주 교묘하다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너도 조심하라는. 그날 밤 유진은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았습니다. 흐르는 물소리가 도청을 방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젯밤 철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 그 침묵이 의심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 파견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런던에 있을 때 함께 근무하던 서기관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참사 한 명이 공식 행사 직후 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책은 특권이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매 순간 충성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매 순간 의심받고 평가받고 감시받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의심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물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평양의 어느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철수가 던진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문이었습니다.
다만 이 체제 안에서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철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미 그 과정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유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이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창도 없고 자물쇠도 없지만 그것은 분명한 감옥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들이 항상 지켜보는 도망칠 수 없는 감옥.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철수의 사라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침묵 속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유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양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3월의 제네바는 여전히 쌀쌀했지만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유엔 회의를 마치고 혼자 레만 호수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대표단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료 수집을 위한 단독 외출이었지만 보안 요원 한 명이 멀찌감치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호숫가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조들이 우아하게 물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평양의 대동강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에도 물이 흐르지만 그 물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유진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신문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국제인권단체 대표이며 유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위험하니 이 주소로 연락을 달라고. 남자는 신문 사이에 끼워둔 작은 쪽지를 유진 옆에 살짝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전체 대화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쪽지를 힐끗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메일 주소 하나와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사일럼 마이너스 망명.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안 요원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유진은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버리기 직전 그는 쪽지에 적힌 내용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그 한 단어를. 망명. 호텔로 돌아온 유진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을 함께 먹고 다음 날 회의 준비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 쪽지의 내용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망명.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망명은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감시받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와 딸.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진이 망명하는 순간 그들은 반역자의 가족이 됩니다. 딸은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고 아내는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유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당에 충성하며 살아온 그들은 아들의 배신으로 모든 명예를 잃을 것입니다. 유진의 형제자매들도 연좌제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거짓말을 하고 양심을 속이고 두려움 속에 사는 삶. 그것은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외교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집어들고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붉은 표지에 금색으로 새겨진 국가 문장. 이 여권은 유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이었고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권이 있는 한 유진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 쪽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진은 혼자 호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안 요원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유진은 공식 업무를 핑계로 잠시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노스 코리언 디펙터라고 입력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인권 침해 사례들. 유진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떨렸습니다. 한 탈북 외교관의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의 남자는 유진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망명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도 한때는 체제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고. 망명 후 가족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유진은 영상을 끄고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과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은 작은 약국에 들렀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하나 샀습니다. 보안 요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유진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실제로 유진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요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낮에 몰래 메모해둔 그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작은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켰습니다. 유진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기도 했습니다. 종이가 완전히 타서 재가 되었을 때 유진은 그것을 물에 내려보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유진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뺨은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체제에 충성하는 외교관인가? 아니면 진실을 갈구하는 한 인간인가?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쪽지를 받은 순간부터 유진의 삶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은 작은 씨앗이었지만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도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라, 위험하다, 돌이킬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마라, 진실을 직면하라, 자유를 선택하라. 그 두 목소리는 밤새도록 유진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알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이 갈등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창밖으로 제네바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의 불빛들. 그 불빛들은 유진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지만 동시에 유진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평양의 어둠이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조국의 모습이, 자신의 과거가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진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올바른 길을 보여달라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려달라고.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어두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4월의 첫째 주였습니다. 유진은 아침 일찍 대표부 사무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대표부 1등 서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기관이 봉인된 전보 한 통을 건넸습니다. 평양 본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전보를 뜯어보았습니다. 단 한 줄의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유진 동무 긴급 업무 협의를 위해 즉시 귀국하라. 유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긴급 업무 협의는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기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평양행 항공편이 예약되어 있다고. 짐을 꾸려 저녁 6시까지 준비를 마치라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려 애썼지만 그의 심장은 폭발할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신문, 조사, 그리고 아마도 숙청. 유진은 왜 소환되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와의 대화, 인터넷 검색 기록, 호숫가에서 만난 인권단체 대표. 이 모든 것이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 유진은 처음으로 그 하늘이 간절히 부러웠습니다. 저 하늘처럼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 유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1시. 공항으로 출발하기까지 5시간이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하기까지 5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당신과 우리 딸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 편지는 검열될 것이고 아내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오후 2시 유진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서류, 개인 물품들. 하지만 그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공항에 내리는 순간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며칠간은 평범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신문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유진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보안 담당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출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유진은 문을 열어주며 거의 다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평양 날씨가 좋다더라. 고향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반가워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나간 후 유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저 아래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친구와 웃으며 걷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 자유롭게 걷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후 4시 유진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가? 왜 나는 진실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왜 이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한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흐르는 물소리만이 유진의 울음을 가려줄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유진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눈은 누구의 눈인가? 체제에 충성하는 외교관의 눈인가? 아니면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눈인가? 그 순간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는 고통, 조국을 배신하는 죄책감, 그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는 진실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외교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5시 반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며 그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보안 요원과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대표 단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정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호텔을 떠나 공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만 호수, 유엔 본부, 그 모든 것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운전기사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에 탑승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니, 어쩌면 시작될 수도 있다. 유진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외교 여권을 만졌습니다. 이 여권이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버릴 때가 왔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가족을, 나의 조국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다. 선택하라. 공항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 20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유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갑자기 유진이 말했습니다. 차를 세워달라고.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운전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보안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았다며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지시했습니다. 다음 휴게소에 들르라고.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5분 후 차는 작은 주유소 겸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유진과 함께 내리며 말했습니다. 빨리 다녀오라고. 시간이 없다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 앞에서 보안 요원은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그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 유진은 가방에서 외교 여권을 꺼냈습니다. 붉은 표지, 금색 문장. 그것은 지난 15년간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여권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화장실 안에 울렸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여권이 찢어졌습니다. 비자 스탬프들, 출입국 기록들, 모든 것이 조각났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찢었을 때 유진은 변기에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습니다. 찢어진 여권 조각들이 소용돌이치며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유진의 과거도 함께 흘러갔습니다. 유진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고. 유진은 죄송하다며 정말 속이 안 좋았다고 둘러댔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주유소 너머로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유진은 그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보안 요원과 운전기사가 뒤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에 도달했을 때 유진은 택시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섰고 유진은 뒷좌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으로 지금 당장.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안 요원과 운전기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곧 차로 달려가 추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유진은 택시기사에게 애원했습니다. 더 빨리 가달라고,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택시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속도를 높였습니다. 15분 후 택시는 미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택시기사에게 던지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은 북한 외교관이고 망명을 원한다고. 경비원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내부에 연락했습니다. 유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입니다. 유진은 다시 경비원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저들에게 잡히면 죽는다고. 마침내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 미국 관리가 나와 유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유진이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보안 요원들의 차가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은 미국 영토 대사관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대사관 로비에 주저앉았습니다. 전신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국 관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망명을 원하느냐고,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느냐고.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안전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도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와 딸, 부모님, 형제자매들.
그들은 이제 반역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진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맑고 파란 하늘.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진의 하늘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2024년 4월 7일 북한 외교관 최유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자유인이 태어났습니다. 비록 대가는 컸지만 유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국 관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신원 확인, 면담, 서류 작업.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안전은 보장된다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이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자유를, 자기 자신을. 창밖에서는 북한 보안 요원들이 여전히 대사관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유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것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유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실되고 자유로운 인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평양 본부에는 긴급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외교관 최유진의 배신, 그의 망명. 분노와 충격이 본부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양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여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조국을 배신했다고. 지금부터 당신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린 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제네바의 미국 대사관 안에서 유진은 그 모든 것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의 대가가 이토록 잔인하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올바랐다는 것을. 비록 아픔이 크지만 그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유진은 대사관 안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감시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로운 잠이었습니다. 비록 악몽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래도 그것은 자유인의 악몽이었습니다. 망명 후 유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유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보호를 위해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었고 그는 이제 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호시설로 이송된 그는 끝없는 신문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CIA, FBI, 국무부 관계자들이 번갈아가며 그를 면담했습니다. 그들은 북한 내부 정보를, 외교 전략을, 핵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면담이 끝날 때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작업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보호시설은 외딴 곳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유진에게는 또 다른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유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평양의 거리, 대사관 사무실, 그리고 가족의 얼굴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딸의 얼굴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7살 난 딸. 아빠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물어보겠죠. 아내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빠는 배신자가 되었다고, 조국을 버렸다고. 한 달 후 유진은 국제인권단체와의 인터뷰를 요청받았습니다. 그의 증언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인터뷰실에서 유진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망명했는가? 북한 내부는 어떤가? 인권 상황은? 정치범 수용소는 실제하는가?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지금 조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증언이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유진은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은지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달 후 유진은 임시 거처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동부의 작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 경력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공백투성이었고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존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 얻은 일자리는 한인 식당의 설거지였습니다. 한때 국제회의장을 누비던 외교관이 지금은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아이러니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어디서 왔는지, 왜 미국에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대가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유진은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외로움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유진은 조국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나이든 여성으로 북한 인권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는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영어 수업, 직업훈련,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고. 유진이 원한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유진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음 주부터 유진은 선교사의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만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잃은 게 아니라 이제야 자기 자신을 찾은 것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유진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선교사의 소개로 작은 번역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번역 업무였습니다.
설거지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외교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언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그는 열심히 일했고 점점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유진은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딸은 이제 8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재혼을 강요받았을까요?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까요? 유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느냐고, 가족을 버리고 자유를 택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선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유진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완전한 위로는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영어도 늘었고 일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자신만의 공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평양의 거리, 가족의 얼굴, 그리고 신문실. 그 이미지들은 유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PTSD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진이 겪은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커피 한 잔, 공원 산책, 도서관에서 책 읽기. 이런 평범한 일들이 유진에게는 귀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유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더 이상 외교관 최유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저 존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사람.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망명한 지 정확히 1년. 저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여전히 번역 일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제 안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것은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교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권유로 가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곳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공을 차고 술래잡기를 하고 소리치고 웃었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아무 걱정도 없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는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권을 찢는 것도 새로운 땅에 발을 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시당할까 두려웠고, 의심받을까 두려웠고, 가족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고, 제 영혼을 옥죄었습니다. 망명 후에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가족에게 해가 갈까 두려웠고, 북한의 보복이 두려웠고, 홀로 남겨진 이 삶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보며 저는 느낍니다. 두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닙니다. 화려한 만찬장도 국제회의장도 붉은 여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작은 아파트 하나와 번역, 일, 그리고 존이라는 가짜 이름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체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되고 싶은 사람. 거짓말하는 외교관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한 인간. 밤마다 저는 여전히 평양의 대사관을 꿈속에서 봅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옛 동료들이 건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늘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언어를 버렸습니다. 거짓의 언어, 선전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를. 저는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진실의 언어를. 어제 선교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후회하느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매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딸은 이제 9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8살, 9살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10살, 20살, 30살을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는 저를 용서할까요? 아니면 저를 증오할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평생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부모님은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배신이라는 치욕을 안고 형제자매들도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제가 망쳤습니다. 이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압니다. 만약 제가 평양으로 돌아갔다면 저는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양심을 속이고 두려움 속에 사는 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양심을, 안전이 아닌 진실을, 조국이 아닌 자유를.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제 거울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여, 제 조국을 용서하소서.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그 속에 아직 남아있는 저의 그림자도 용서하소서. 저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북한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침내 한 인간으로서 진실 앞에 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외롭고 때로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가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시받지 않고 잠들 수 있다는 것에,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제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자유를 잃어본 사람만이 자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악몽을 꿀 것입니다. 계속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계속 가족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저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로 살아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남겨두고 온 사람들을 위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저는 더 이상 최유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이니까요.